네, 예, 국제거래법 8주차가 됐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쭉 리포트 제출 상황도 제가 지켜보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한 학기 반을 지나왔는데 꾸준히 계속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역시 3시간 강의분 녹화에서 6개의 분량으로 나눠서 30분씩 6개 분량으로 나눠서 우리 이 클래스 강의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를 참조해 가시면서 학습에 면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국제 거래법 중에 이제 국제 매매 계약과 관련한 규범들 CISG하고 인코텀즈에 관해서 봤습니다. 인코텀즈 부분은 이제 그 뒤에 여러 정형거래 조건 부분은 제가 좀 생략했습니다. FOB 조건하고 CIF 조건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교재를 한번 자습하시면은 교재를 중심으로 자습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FOB 조건하고 CIF 조건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CIF 조건까지 공부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시간 나는 대로 보시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교재 236페이지 국제운송 제4장 국제운송 부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운송법제가 되겠습니다. 자, 국제운송 관련해서 우리가 왜 그 국제거래법을 공부하는데 국제운송을 공부하느냐? 보통 교수님들이 이제 매매계약법, 국제매매계약법 왜 이제 초점을 맞추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뭐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국제사법 부분도 좀 교재에 삽입하는 그런 교수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국제거래법을 우리가 어떻게 범위를 정할 것이냐는 좀 교수님마다 다르고요. 국내 거래하고 달리 이 해상 운송이랄지 장거리 운송을 수반하고 또 물품의 멸실, 훼손 위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운송 그리고 이제 국제보험 관련한 법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매매계약법하고는 다르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법, 여러분 상법 공부하시면은 이제 이 운송에 관련한 뭐 운송계약이랄지 뭐 보험계약이랄지 뭐 공부를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 상법하고 이렇게 보완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거래는 이제 뭐 상품을 사고 파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강좌 첫머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국제 투자 계약이랄지 국제 대리점 계약, 국제 판매점 계약, 그리고 라이선스 계약, 여러 유형의 계약들 이 뭐 국제거래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물품 매매 계약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이번 학기 우리 국제거래법 을 강의할 그러니까 국제거래법을 공부할 그런 학습 범위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 국제거래가 이제 국제 물품 매매 계약 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살펴본다 하더라도 국제 운송 또 국제 보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건 왜 그러는가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그 물품을 매매하는 매도인이 있다. 그리고 대금을 지급하는 매수인이 있다. 이 부분이 이제 매매 계약의 하이라이트죠. 뭐 국제 매매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품을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누가 체결하느냐? 뭐 이거는 우리가 인코텀즈랄지
CISG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뭐 당사자가 합의하면 좋고요. F-B 조건 같은 경우에는 뭐 매수인이 선복을 확보해서 매매 계약을 그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뭐 매도인에게 선박을 지정해서 알려주면 매도인이 선적을 하고 인도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봤죠. 그래서 이제 운송 계약, 뭐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매도인이 이 운송계약,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은 뭐 선화증권이 발급되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의 증거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도 하고요, 제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FOB 계약은 그렇죠. CIF 계약은 이것이 하나의 의무가 됩니다. 뭐 선화증권이랄지 선적서류를 인도할 의무가 그 원매매 계약상 매도인은 의무가 돼요. 어쨌거나 매도인은 뭐 운송계약,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것을 이제 선적서류라고 부릅니다. 뭐 상업송장하고 합쳐가지고 선적서류로 확보해서 대금을 청구합니다. 뭐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공부하게 될 신용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 4주 운송계약, 보험계약, 뭐 신용장 거래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하면은 이제 인도를 한 것이 되는데 이때 그 확보한 선적 서류들 선화증권, 상업송장, 보험증권 또는 뭐 보험증명서 이것을 신용장 거래라고 했을 때 신용장이 개설돼서 거래하는 걸 우리가 신용장 거래라고 하고 개설되지 않으면은 이제 화환 추심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은행을 통해서 이제 대금을 추심해야 되겠죠. 매매 계약이니까 대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장 거래 시 신용장 대금은 매매 대금에 상당하는 그런 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자신이 발행인이 되어서 매수인이나 매수인 매수인 거래 은행이 지급인인 환어음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이때 환어음은 화물에 의해서 담보돼요. 그래서 화환어음이라고 부릅니다. 화물에 의해서 담보된다. 환이라는 건 뭐예요? 바꿀 수 있다는 화물하고 등가에 갇혀 있다. 그래서 화환어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어음을 발행합니다. 이 환어음을 대부분 발행하고요. 환어음 없이 추심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장 거래의 경우에 환어음 없이도 추심이 가능하고요. 이 환어음은 뭐 일람 즉시 지급되는 그런 식으로 발행될 수도 있고 특정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지시식으로 발행돼야 됩니다. 지시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배서를 통해서 전전 양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환어음이. 그래서 지시식으로 발행돼야 이 상인들은 이제 뭐 운송 중인 화물을 처분한달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배서 양도가 가능한 지시식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적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면은 이제 쭉 은행망을 통해서 매수인이 거래하는 거래은행이 이제 보통 신용장을 개설하면은 쭉 은행망을 통해서 대금을 지급받고 최종적으로 매수인이 그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 그 신용장 대금을 상환하면은 그 국제매매계약상 양 당사자가 목적했던 계약상의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도가 우리가 쭉 한 학기 공부하는 이 국제매매계약, 국제 운송, 그리고 국제보험, 뭐 신용장까지 포괄하는 그 통상의 그 무역거래 관련해서 핵심적인 구조가 된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공부하게 될 국제운송 문제는 국제운송법제 아까 그 제목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국제운송에 관련한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법학을 공부하니까 법을 공부해야 되겠죠. 국제운송법은 뭐 이제 쭉 나오겠습니다만은 운송계약에 관련한 국제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상에 관련한 법이에요. 운송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운송인하고 송화인이 있어서 그 물품의 운송하고 그 운임, 그러니까 송화인은 운임 지급 의무가 있고 운송인은 물품을 원 계약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해서 송화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민법 여러 전형 계약 중에 도급 계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급 계약의 한 형태가 이제 운송 계약인데요. 이 운송 계약은 뭐 계약법이기 때문에 계약자의 원칙이 지배하고요. 우리 국내 상법에도 이에 관한 법 규정들이 있고요. 뭐 어느 나라든지 뭐 이 운송 계약에 관한 법이 있죠. 상법이 있습니다. 뭐 미국의 경우에는 뭐 UCC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국제 거래 관련해서 이 운송 계약에 관한 통일 사법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해상 운송에 관해서 뭐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그래서 운송인의 책임 발생, 운송 계약 관련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또 사실 그 운송 계약에 관련한 핵심 법제가 법적 어떤 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운송인의 책임 발생, 그러니까 고의과실에 의해서 발생하느냐, 뭐 무과실 책임이냐, 책임 발생, 그리고 책임 발생 원인, 사유, 귀책 사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한도에 책임이 발생했다 했을 때 무한정으로 운송인이 책임을 지느냐? 그러면 운송인은 사실 위험한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죠. 이 해상 항공 운송도 그렇습니다만 이 바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데죠. 그래서 한번 사고가 나면은 물품을 거의 훼손할 수 없게 되고 회수할 수 없게 되고 항공 운송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죠. 특히 항공 운송의 경우에는 인명 피해도 많죠. 뭐 인명 피해가 절대적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몰트리얼 협약에 따라서 이제 책임 한도액이 인명 피해의 경우에는 아주 고가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송인의 책임 발생 원인을 제한하고 또 책임 한도액을 설정해서 운송인을 좀 보호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송계약상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배상, 상당 인과관계 범위 내의 모든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은 운송인에게 가혹하고요. 운송인은 한 번의 사고로 자신의 사업을 전부 그르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운송인이 뭐 스스로 보험을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거나 운송인의 책임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근데 너무 운송인을 또 보호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운송인은 어느 정도 보호할 것이냐. 그러니까 운송인과 하주라는 건 뭐예요? 그 화물의 주인, 하주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화주라고도 하죠. 송화인, 이 선박, 뭐를 이용하는 화주와의 그 권형이라고 할까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 이것이 이제 큰 어떤 목적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보통 그 대형 운송회사, 대형 선박을 뭐 리스하고 뭐 또 대형 선박을 소유하는 그런 대형 운송회사는 대부분 선진국 기업이고요. 화주들, 그걸 이용하는 화주들은 못 사는 아들, 개발도상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운송 관련한 어떤 법을 만든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운송계약에 기초한 사법상의 법률 관계입니다만은 이제 여러 공공정책적으로 운송인을 보호할 제가 있고요. 이런다 했을 때 개발도상국 그룹은 운송인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과도하게 운송인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최근에 만들어진 함부르크 규칙이나 로테르담 규칙이 이제 그런 입장에 있고요. 그 이전에 만들어진 헤이그 규칙이나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운송인 책임을 좀 엄격하게 제한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들이 그런 운송계약과 그에 관한 국제운송법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서설 부분입니다. 우리 교재 236페이지입니다. 국제거래, 특히 물품의 국제매매는 원격지에 소재하는 당사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 이행을 위하여 국제운송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물품 운송은 해상 운송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부피가 크지 아니한 고가품의 경우에는 항공 운송이 흔히 이용된다. 그래서 일단 이 운송, 국제운송에는 해상 운송, 항공 운송, 육상 운송 이 세 가지 유형의 운송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운송 방식 중에 뭐 하나, 둘, 또 세 가지 모두 이렇게 혼합이 되어서 하나의 국제거래에 해상운송, 항공운송 또는 항공운송,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육상운송이 모두 이용되는 그런 거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복합운송을 통해서 하나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복합운송 주선인이 있습니다. 구구하게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일거에 복합운송 주선인의 도움을 받아서 서울에서 시카고까지 이렇게 한 번에 복합운송 계약을 체결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육상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또 부산에서 LA까지 해상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LA에서 시카고까지 뭐 항공운송이나 육상운송, 뭐 철도운송, 철도운송은 육상운송이 하나죠.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은 매도인, 수출자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복합운송 주선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복합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운송 살펴보시면서 그 물품의 소유권과 등가의 관계에 있는 그러한 운송증권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기본 3서류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 운송증권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복합운송증권은 유가증권이고 선화증권의 비슷한 성격의, 법적으로 비슷한 성격의 증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송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복합운송이라는 그러한 영역이 있어서 그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네, 국제운송은 그 무역거래 관련해서 해상운송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데 이제 최근에는 항공운송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복합운송이 많이 이용되고요. 그리고 육상운송 관련해서는 유럽에서는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사실 우리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시면은 국경을 육지로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동남아, 아프리카 뭐 그런 데 많고요. 유럽에 많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유럽은 좀 문명이 발전한 지역이니까 국제 거래 관련해서 육상운송이 유럽에서
뭐 다른 지역에도 그러니까 동남아나 아프리카에도 뭐 있겠지만은 일단 유럽이 경제적으로도 발전해 있고 또 법 문화적으로도 선진국이라서 육상 운송에 관한 협약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또 휴전선으로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섬나라 비슷해. 국제거래 관련해서 섬나라 비슷해요. 그래서 뭐 주로 무역 거래는 해상 운송에서 이루어집니다. 운송 계약의 당사자는 이제 CIF 조건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이 CIF 조건 하에서는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FOB 조건 하에서는 매수인이 이를 체결합니다. 운송 계약 체결 당사자 송화인이 되겠죠. 물품을 이제 물품의 운송을 위탁하는 거니까요. 송화인 이 송화인이 매도인이 됩니다. CIF 조건에서는 수출자 매도인은 수출자죠. 국제거래니까요. FOB 조건인 경우에 매수인 수입자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부가 의무부 조건 의 FOB가 있다. 그래서 이 부가 의무부 FOB 조건은 매도인이 매수인의 계산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니까 이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제 매수인의 대리인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우리 대법원 판례도 살펴봤죠. 매수인의 계산이라는 건 뭡니까? 그 운임 지급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매수인이 그 내부적 분담 관계에서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1996년도 대법원 판례가 되겠습니다. 본선 인도 조건, FOB 조건은 우리가 본선 인도 조건이라고 그래요. 왜 본선이냐 말씀드렸죠. 그 물품을 싣고 갈 선박, 대형 선박은 본선입니다. 그래서 부두로부터 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물품을 싣고 가는 소형 선박을 통해서 물품을 싣고 가서 적재합니다. 그래서 그 싣고 갈 그 대형 선박을 본선이라고 그래요. 그 소형 선박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선에서 인도한다. FOB 조건을 본선 인도 조건이라고 합니다. 본선 인도 조건으로 체결된 수출입 매매 계약에 쓴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용선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선박을 확보하여 화물을 선적할 선박을 매도인에게 통제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 다 배웠습니다. 매도인에게는 스스로 확보하여 화물을 선적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선 인도 조건으로 수출입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매수인이 선복을 확보하지 않고 매도인이 수출지에서 선복을 확보하여 운송 계약을 체결하되 운임은 후불로 하여 운임 후불, 이거 언젠가 나온 판례인 것 같습니다. 내부 관계에서는 운임을 매수인이 부담하되 운송인과의 관계는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운송인과의 관계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이 아닌 본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리에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권한까지 부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래서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운송계약 결국 당사자 송화인은 매수인이 되고 이 사안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 된다. 이 다툼이 왜 있냐면은 이제 그 운임을 누가 지금 지불해야 되느냐. 지금 운송인이 아마 운임 지급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운임 지급 청구이 속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운송계약상 당사자가 운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송화인에게 운임 지급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이제 대리 관계라고 했을 때 이게 뭐 무권 대리나 표현 대리가 아니란 결국 매수인 에게 그 법적 효과가 귀속하고 매수인이 이제 그 운송계약상 송화인이 되어서 운임 지급 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운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뭐 다투니까 이런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국제운송의 발전과 종류. 자, 운송수단의 발전, 국제운송을 처음으로 가르게 했던 운송 방식은 해상운송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세계화 세계화죠. 이 세계화는 뭐 경제 전쟁이고 무역 전쟁입니다. 그래서 WTO, WTO라는 세계 무역 기구라고 불리우죠. WTO라는 국제 기구는 세계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저 뉴욕, 그러니까 이제 그 WTO는 저 제네바에 있고요.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 이거는 세계 경제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뭐 세계 무역센터에 대한 테러, 이거 상징성이 강해서 그 국제적인 테러범들이 많이 노리고 실제 그라운드 제로라고 해서 어떤 불상사도 있었죠. 이 세계화가 이제 사실은 그 지중해 지역에서 그 14세기, 15세기 쭉 그 최초의 세계화가 거기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미 그 이전에 또 그 14세기, 15세기 이전에 고대 지중해 시대에도 이제 무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세 근대시 뭐 세계화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무역 거래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번창하고,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시기까지는 그 산업 혁명 있기 이전이니까요. 그 범선을 통해서 해상 운송을 했고요. 산업혁명이 있게 되자 기선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까지는 중기선이 주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쭉 해상 운송이 늦게 발전하고 1960년대 들어서는 컨테이너 운송에 의한 일괄 운송, 유닛 로우 트랜스포테이션. 유니트라는 건 뭐예요? 단일의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컨테이너 안에 물건을 넣으면은 쭉 공장서부터 공장에서 이제 컨테이너 안에 넣으면은 뭐 물품을 쭉 해상 운송 뭐 항공 운송할 거 없이 그냥 이 컨테이너로 쭉 일관되게 물품이 운송되죠. 그걸 일반 운송이라고 하고 그것이 이제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복합 운송이라는 또 하나의 국제적인 교통혁명이 이루어지고요. 운송 기술 분야에서도 커다란 발전이 이루어서 육상의 컨테이너 트럭과 화차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컨테이너선, 전용선, 항공에서의 대형 항공 화물기 등의 출현과 각종 화역기기 및 운반기기 등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